안녕하세요. 저는 정말 영화 같은 일을 겪고 다시 새로운 인생의 미래를 그려가고 있는 20살 청년입니다. 제가 올해로 드디어 20살이 되고 벌써 봄이 다 되었네요. 보통 제 나이라면 한창 대학 생활을 하며 청춘을 즐기고 있어야겠지만 저는 아직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공부를 시작한 탓에 아무래도 내년쯤에야 대학 입시를 치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먼저 대학 생활을 시작한 다른 친구들이 너무 부럽지만 조금 늦어도 괜찮다고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 때문이라도 우울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제가 여러분들께도 작은 응원을 받고 싶네요. 제가 이제서야 새 출발을 하게 된 것은 남다른 사정 때문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었거든요. 사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민등록조차 없는 무연고자였습니다. 출생신고도 되지 않아 세상에 없는 존재나 다름이 없었죠. 그런 제 사정에는 불우했던 가정 환경이 있었어요. 뭐 때문인지 10살 이전 기억이 없는 저는 그 즈음 이혼을 하신 부모님 때문에 그 후로 엄마와 단 둘이 지내왔습니다. 그 전 기억이 없어서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이혼을 하신 뒤로 엄마가 많이 달라지셨던 것 같습니다. 분명 아버지가 계실 적에는 다정하고 제게 관심이 많으신 엄마였는데 이혼하고 저와 단둘이 지내게 되면서부터 엄마가 점점 제게 무관심하고 이상하게 변하셨거든요. 아마 우울증 같은 게 아니었나 싶긴 하지만 어쨌든 아직 부모님의 보살핌이 필요했던 저는 엄마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혼자 외롭게 지내야 했습니다. 그 정도야 이혼 가정에 있을 법한 흔한 불화일 수 있겠지만 제 사정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어요. 이혼뿐만이 아니라 저는 여러 면에서 보통의 사람들과 많이 달랐습니다. 학교에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었고 집 밖으로 나가본 일도 거의 없었거든요. 엄마는 어릴 적부터 제가 많이 아팠다는 이유로 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10살 이전 기억이 없는 것도 열병을 크게 앓으면서부터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기영아, 너는 날 때부터 몸이 약했어. 다들 죽는다고 한 걸 엄마가 열심히 기도해서 살려낸 거지. 그래서 아직도 몸이 많이 약해. 네가 이대로 밖에 나가면 금방 병에 걸려 죽을 거야. 제가 너무 약해서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엄마의 말에 저는 놀이터도 나가보지 못하고 학교도 한번 가지 못하고 늘 그렇게 집안에서 TV를 보면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나마 엄마가 집에 계실 적에는 괜찮았어요. 누군가 옆에 있으니 외롭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엄마도 돈을 벌러 나가셔야 했고, 그렇게 집에 혼자 남겨져 있다 보면 저는 자꾸 답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밖에서는 아이들 학교 가는 소리가 들리고 뛰어노는 소리가 들리는데 나는 왜 저 대문을 나갈 수가 없었으니까 말이에요. 더 어릴 적에는 답답한 마음에 엄마 몰래 몇 번 나갔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봤자 겨우 집 앞이었지만 엄마 없이 길에 나가본 적 없던 저로서는 왠지 모를 일탈 같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엄마에게 들키는 날에는 저는 정말 크게 혼이 났습니다. 이기영, 너 엄마가 집에만 있으라고 했어? 안 했어? 밖에 나가지 말라고 엄마가 몇 번을 말했는데 왜 엄마 말을 안 들어? 너 정말 엄마한테 혼나고 싶어?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나빴어요. 용서해주세요, 엄마. 너 밖에 나가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엄마가 그랬잖아. 너 정말 죽고 싶어? 아니에요. 안 죽고 싶어요. 미안해요, 엄마. 매를 들며 호되게 저를 혼내는 엄마를 보며 저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소리 지르고 매를 치는 엄마의 모습도 무서웠지만 엄마가 그렇게 저를 걱정하시는 게
제가 정말 죽을까봐 그러시는 거라 생각했거든요. 저도 죽고 싶지는 않았기에 그 후로는 엄마 말씀을 더욱 잘 들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는 엄마와 단 둘이 지내는 작은 집에서 엄마에게 공부를 배우며 외롭게 지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졸업할 나이가 되고 중학생 나이가 되어서도 저는 여전히 집 안에만 있었어요. 그런 제 인생의 낙이라면 엄마가 한 번씩 틀어주던 영화들 뿐이었습니다. 집 밖에 나갈 수 없었던 제가 세상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바로 TV와 영화였어요. 겪어본 적 없던 뭐 하나 낯설지 않은 게 없었던 저는 영화를 보며 언제나 자유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 자유가 찾아올 날은 없어 보였죠. 그렇게 모니터 안에서 세상을 배우던 중학생 시절, 집안의 환경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이혼한 뒤로 우울증에 시달리시는 듯 했던 엄마에게 건강 이상이 생기셨거든요. 엄마는 제가 알 필요가 없는 일이라며 몸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말씀해 주지 않으셨지만 엄마는 분명 어딘가 아프신 것 같았어요. 매 끼니 약을 드시고 기력 없이 매일 야이어가는 게 보였죠. 그러다 언젠가부터 엄마는 일도 나가지 않고 집에서 온종일 지내셨습니다. 생활비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조금씩 쓰고 계신 듯 했죠. 엄마는 거동하기 힘들 정도로 몸이 약해지셨으면서도 저를 밖으로 보낼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뭔가 더 불안해하시며 더더욱 저를 집에만 있게 하셨어요. 그런 저는 아프신 엄마를 걱정하며 매일 곁에서 엄마를 간병하기 바빴습니다. 제 유일한 가족인 엄마가 잘못되면 저도 잘못될 것 같았거든요. 저는 엄마를 많이 사랑했고 엄마도 저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저를 집에만 두었던 것도 전부 제가 잘못될까 두려워했던 일이었고 저는 저희 엄마가 어떻게든 저를 살리고 싶으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 저의 생각이 깨져버린 것은 18살이 되던 해에 엄마가 돌아가시면서였습니다. 몇 년간 몸 상태가 안 좋았던 엄마는 결국 응급실에 실려가셨고 얼마 뒤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엄마의 곁을 지킨 것은 저 혼자였어요. 오래전 이혼한 아버지는 연락도 없었고 엄마의 먼 친척이시라는 분만 찾아와서 엄마의 장례를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놀랐던 건 그때부터였어요. 그동안 아무리 친척들과 교류가 없었다고 하지만 그 친척 어른은 제가 있는지도 모르셨더라고요. 미호기한테 애가 있었어? 그럴 리가. 너 대체 어디서 온 애니? 저의 존재를 모르고 계셨다는 친척 어른은 급하게 서류를 떼어보셨고 엄마의 호적에 자식이 없다는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호기가 대체 널 언제 낳았는지 모르겠지만 너 출생신고도 안 되어 있구나. 아니 애를 그렇게 바라던 애가 어쩐다고 출생신고도 안 하고 있었을까? 너 정말 미호기 애 맞니? 저야말로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인지 죽은 엄마에게 묻고 싶었어요. 제가 출생신고도 안 되어 있다니. 그럼 그동안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나가지 못했던 것이 정말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그랬던 게 맞나 싶더라고요. 엄마가 대체 무슨 이유에서 그랬을까 생각하던 저는 엄마가 저를 숨기고 싶었던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엄마 성에 차지 않는 자식이라 호적에도 올리지 않고 숨겨서 키웠던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부모님의 이혼 역시 저 때문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시절 상황이 자세히 기억나진 않지만 분명 두 분이 저를 두고 싸우시는 모습을 보았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난 것이고 그래서 엄마가 저를 방치했던 거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출생신고도 되어 있지 않고 주민등록도 없던 저는 엄마가 돌아가신 뒤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친척 어른은 그런 저를 시설에 데려가겠다고 말하셨고 겁이 났던 저는 그대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 갈 곳도 없고 세상도 모르면서 갑자기 엄마를 잃고 혼자가 되니 모든 게 다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집을 나오긴 저는 그 후로 TV에서 봤던 것처럼 찜질방이나 모텔을 전전하며 지냈습니다. 엄마가 가끔 제게 용돈을 주셨는데 밖에 나갈 일이 없던 제가 그 돈을 쓸 곳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몇십만 원 돈을 들고 있던 저는 그 돈이 떨어질 때까지 거리를 헤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돈도 엄청 큰 돈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그 돈으로는 몇 달을 버티지도 못하더라고요. 결국 돈이 다 떨어져서 갈 곳이 없던 저는 노숙까지 해야 했고 버려진 음식들을 먹으며 노숙자 신세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제 겨우 18살 나이에 노숙자 신세라니 황당한 일이었지만 세상 물정 모르던 저는 어디에다가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도 알지 못했어요. 그냥 혼자 제 몸을 지켜야 한다고만 생각했죠. 그렇게 몇 달 동안 거리 생활을 하다 보니 몸도 마음도 지칠 수밖에 없었고 저는 알 수 없는 고열과 병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돈도 신문도 없기에 그냥 참을 수밖에 없었죠. 집에 갇혀 지내다 보니 참고 기다리는 건 워낙 잘하던 저였어서 그런지 그냥저냥 버틸 수는 있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미련하게 참고 기다리기만 했을까 싶지만 그 시절 저는 몸만 자랐을 뿐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10살 어린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회생활을 전혀 하지 못했으니 제가 보통 사람들처럼 사고할 수 있는 게 이상한 일이었겠죠.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달라는 말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연명하듯 겨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너무 배가 고파서 도저히 안 되겠는 겁니다. 이미 몇 날 며칠을 맹물로 버텼던 탓에 다른 생각을 할 기력도 없었죠. 그래서 뭐라도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무작정 길에 나섰어요. 밖으로 나가봐야 후줄근한 제 차림에 다들 손가락질하고 피할 뿐이었겠지만 그래도 나가면 뭐라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사실 몇 날 며칠 계속 먹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언제 먹었는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아주 어릴 적 추억 속에 있던 복숭아 통조림이었죠. 제가 어릴 적 기억이 거의 없기는 하지만 가끔씩 문득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그 복숭아 통조림이었습니다. 흐릿한 기억 속에서 저는 아플 적마다 복숭아 통조림을 먹었었는데 어머니가 떠먹여 주시는 그 복숭아 통조림을 비우고 거뜬히 일어났던 기억이 있었죠. 그 시절 다정했던 어머니의 손길 때문인지 입맛 없던 차에 먹었던 달콤한 맛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후로도 저는 아플 때마다 종종 어린 시절의 복숭아 통조림을 그리워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몇 날 며칠 아픈 몸 때문인지 그 통조림이 먹고 싶었죠. 하지만 제 수중에는 돈 한 푼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다고 제가 처음 들어가게 된 가게에서 외상을 걸어둘 만큼 사교성이 좋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너무 먹고 싶었던 건지 저도 모르게 무작정 마트로 들어가 통조림을 한참 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그 통조림에 손이 가더군요. 그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저는 그만 그 통조림 한 캔을 얇은 옷속에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벌어져 버린 일에 저 스스로도 당황스러웠지만 겨우 이 정도 가지고 무슨 큰일이 나겠냐고 생각했죠. 마트만 벗어나면 괜찮을 거라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아무리 없이 살고 굶고 있어도 부끄러운 짓 하지 말자는 다짐을 여러 번 했었지만 결국 가난 앞에 신념을 지키기란 사나운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것이었나 봅니다. 결국 저는 제 스스로 부끄러운 짓을 하고 말았고 이왕이면 들키지 않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결국 마트를 벗어나지 못하고 가게 사장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저는 몰랐지만 저의 남루한 행색 때문인지 처음부터 가게 사장님이 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제가 통조림을 숨기고 나서 어떻게 하려는지 지켜보고 있었던 가게 사장님은 제가 가게 계산대를 그냥 지나칠 즈음 저를 불러 세우시더군요. 거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설마 우리 가게 물건을 훔친 거예요? 그 안에 품은 거 이리 가져와 봐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니 이름 뭐가 아니야? 당신 내가 아까부터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한참 동안 물건만 보고 있길래 뭐 하나 지켜보고 있었더니 남의 가게에서 도둑질을 해?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그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그랬어요. 다시 돌려드릴 테니까 제발 용서해 주세요. 태연하게 집어가는 거 보니 하루 이틀 할 솜씨가 아닌 것 같은데 당신 그전에도 우리 가게에서 물건 훔쳐갔지? 우리 가게에서 도둑질한 게 이번이 몇 번째야? 어쩌면 통조림 하나 정도는 없어져도 모르지 않을까 생각했던 제가 아니랬던 모양입니다. 가게 사장님께 딱 걸린 저는 들고 나오던 통조림만 돌려놓고 사죄를 구하려 했지만 이미 사장님은 화가 많이 나 보이셨어요. 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생각하셨는지 이번 일 말고도 몇 번이나 이런 짓을 했냐고 윽박 지르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겁에 질린 저는 제대로 변명도 하지 못하고 덜덜 떨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도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없어 보였죠. 소란스러운 상황에 어느새 주변 사람들이 주위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저는 도둑질을 한 죄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너무 먹고 싶어서 그랬어요. 근데 저 정말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동안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내 가게에서 뻔뻔하게 물건 가져가려던 사람 말을 내가 어떻게 믿겠어? 안 그래도 요즘 도둑 새끼들 많다 싶어서 곤두서 있었는데 감히 내가 버티고 있는데도 훔쳐갈 생각을 했네. 당신은 겨우 통조림 하나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나한테는 이게 다 돈이고 재산이야. 남의 것 훔쳤으면 벌을 받아야지. 아무튼 지금 바로 경찰 부를 거니까 변명하고 싶으면 나한테 하지 마시고 경찰서 가서나 하든지. 그 순간 차라리 그게 낫겠다 싶은 생각을 했다면 이상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저는 그동안 혼자 너무 힘들고 외롭게 살아와서 그런지 차라리 감옥에서 밥이라도 얻어먹고 지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출생 증명도 안 되어서 사회생활도 할 수 없는 저였지만 그래도 감옥에 들어가면 어떻게든 되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무릎 꿇은 채로 앉아있는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를 구경하고 있던 웬 꼬마애 하나가 저를 보며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이 형아 실종전단지에 있는 사람이다. 실종전단이라니. 처음에는 그 아이가 닮은 사람을 보고 착각을 하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꼬마 옆에 있던 애 엄마까지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어머 세상에, 진짜 그 사람이랑 똑같이 생겼네? 애뿐만 아니라 어른까지 그런 말을 하니까 아무리 이상한 말이라도 귀담아 듣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들이 말하는 실종 전단 속 사람이 저일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실종이라면 누가 저를 잃어버렸다 신고를 했다는 건데
저는 부모님 없이 자란 고아도 아니었고 돌아가신 엄마를 뵈면 저를 찾을 사람이 없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당황스러웠지만 저도 내심 그 말이 궁금하기는 했습니다. 그러자 저를 실종 전단에서 봤다는 아이 어머니가 사장님을 말리시더라고요. 아저씨, 일단 경찰 신고하지 말아봐요. 실종된 사람이면 아무래도 뭐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아유, 그래. 실종된 사람이면 가족부터 찾아줘야지. 경찰서 가서 가족들이랑 또 헤어지면 어떡해. 아니 이 사람이 진짜 실종자면 경찰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걸 왜 아줌마들이 간섭을 해요?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통조림캐 하나 훔쳤다면서. 먹을 거 훔치고 오면 배가 고파서 그런 것 같은데 그걸로 경찰까지 부르는 건 오버 아니에요? 아니 그거야 피해 입은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아줌마들이 무슨 상관이에요? 무슨 상관이기는. 사장님이 그런 식으로 장사하면 우리 다시는 알아. 그래요. 경찰서가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신고는 천천히 하고 사정이나 좀 알아봅시다. 일단 실종 전단지부터 확인해 보자고. 그러더니 누군가 마트 구석에 붙어있던 실종 전단지를 떼어서는 제 얼굴과 가만히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전단지 속 사진은 2장이었어요. 어릴 적 실종 당시의 모습과 지금 현재로 추정되는 모습이었죠. 저도 그 사진을 보게 되었는데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은 겁니다. 어머, 정말 닮았네.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라 똑같이 생겼네. 눈 밑에 점이랑 입 모양이랑 아주 똑같아. 혹시 어릴 때 부모 잃어버린 적 있어요? 아니요. 저는 돌아가신 어머니랑 지냈었는데요. 솔직하게 말한 제 말에 사장은 그럼 그렇다는 듯 다시 전화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뭐야? 그럼 다른 사람이 모양이네. 다들 그만하시면 됐지요? 나 이제 경찰 부릅니다. 아니, 아저씨는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해요? 어릴 때 헤어졌으니까 기억이 없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부모라고 데려다 키웠을 수도 있는 거지. 옛날에는 애들 납치도 많았잖아.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주머니 한 분이 아무래도 제가 실종자와 너무 닮았다며 제게 다른 사정이 있을 수도 모른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돌아가신 저희 엄마가 친어머니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말이었죠.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어렸을 적 기억이 거의 없어서 엄마와의 추억이 흐릿하긴 했지만 설마 저를 키워주신 분이 제 엄마가 아닐 거란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을 들으니 왠지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쩌면 그래서 엄마가 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던 건가 싶었거든요. 여러 가지 이상한 정황들이 겹치면서 저는 제가 모르는 저의 출생의 비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종 전단 속 저를 닮은 아이의 모습을 한참 들여다보는데 이상하게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파오기 시작했죠. 깨질 듯한 두통에 정신을 못 차리는 저를 보면서 사람들은 제 대신 구급차를 불러주었습니다. 일단 병원부터 가야 되겠네. 아이고, 배고파서 통째로 훔쳤던 게 맞았나 봐. 몸도 안 좋아 보이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일단 병원으로 가요. 우리가 여기 전달해 있는 번호로 연락해 볼 테니까. 아유, 정말 가족이면 좋을 텐데. 그 후로 저는 아마 쓰러졌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동안 병원도 제대로 가보지 못하고 병만 키우고 있었던 데다가 굶은 지도 오래되어서 사실 당장 쓰러져도 이상할 상황은 아니었죠. 거기다 갑작스러운 상황과 충격에 저도 모르게 기절을 했던지 다시 깨어난 저는 웬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다른 사람들이 연락을 했는지 갑자기 제 부모라는 사람들이 찾아왔던 거죠. 제일 처음 찾아온 건 웬 중년의 아주머니이셨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달려오셨다는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제가 자신의 아들이라 말하며 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승호야, 정말 너 우리 승호 맞는 거니?
세상에 그동안 어디서 뭐라고 지낸 거야? 누구세요? 승호야, 내가 네 엄마야. 엄마를 잊어버린 거야? 내 새끼, 내가 그동안 너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승호야, 엄마 보고 싶지 않았니? 그분은 저를 한눈에 알아본 것처럼 저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셨지만 그분의 기억이 전혀 없는 저로서는 모든 것이 당황스럽고 낯설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분명 저한테는 몇 년 전까지 돌아가신 엄마가 계셨으니까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저를 다정하게 끌어안아주는 그분이 낯설지 않은 듯 했습니다. 승호야, 너 정말 엄마 하나도 기억 안 나니? 엄마가 그동안 너를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그럼 그동안 어디 있었어? 어디서 어떻게 지낸 거야? 그게 사실 저는 부모님이 계셨어요. 물론 제가 어릴 때 이혼하셔서 아버지 얼굴은 기억도 나지 않지만 몇 년 전까지 어머니랑 단둘이 살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저희 두고 돌아가셔서 지금 고아가 된 거지만요. 근데 제가 친부모님이 따로 있다니 저는 좀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아직 검사도 안 해봤으니 확실하게 모르는 거잖아요. 아주머니가 찾으시는 분이 제가 아닐 수도 있고요. 저는 아직 확신하기 이르다는 생각에 그분을 아주머니라 부르며 진정시켜 드리려 했지만 그분은 왜인지 제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아주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틀릴 리가 없다. 내가 내 아들을 못 알아볼 수가 있겠니? 나는 너를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가슴에 묻어두고 평생을 너를 그리워하며 살았어. 엄마는 승호 너를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어. 그렇게 애타게 자식을 찾아다니는 의미가 잃어버린 자식을 못 알아볼 리가 없지. 승호 너는 기억 못한다고 해도 너는 분명 내 아들이 맞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시니 저도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야 어릴 적 기억도 없고 돌아가신 엄마에게 들은 이야기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정말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갑자기 제게 친부모가 따로 있었다니. 그럼 그동안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은 누구였을까 싶더군요. 정말 사람들 말대로 내가 유괴를 당해서 다른 집에서 길러진 건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제 어머니라고 하시는 그분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듯 했죠. 분명 누가 너를 데려다가 몰래 키운 걸 거야. 그러지 않고서야 집에 있던 네가 사라질 리가 있니? 너는 집마당에서 놀다가 사라졌단다. 그 뒤로 전국을 다 돌아다녔지만 도통 찾을 수가 없었고. 그렇게 어머니라는 분에게 어릴 적 이야기를 듣고 있는 와중에 또 다른 누군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다름 아닌 제 아버지라는 분이셨죠. 직전에 어머니에게 듣기로는 저를 잃어버린 후로 사이가 나빠진 두 분이 이혼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자식 잃고 서로 힘이 드는 상황에 서로 챙길 여유가 없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두 분은 이혼을 하신 후로도 저를 찾는 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아버지도 이혼 후에 따로 재혼을 하셨지만 다른 자식을 보지 않고 오로지 저만 자식으로 품고 지내셨다고 하셨죠. 그렇게 저를 그리워하셨다는 아버지를 저도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라는 분을 뵙자마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라는 분의 얼굴이 지금의 제 얼굴과 정말 많이 닮아 있었거든요. 길 가던 누가 봐도 저희가 부자지간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말이죠. 그제서야 저는 정말로 이분들이 제 친부모님이 아닐까 하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 받아들이기 쉽진 않았지만 사실 그 상황이 기쁘기도 했어요. 그동안 천의 고아라 생각하며 힘들게 지내왔는데 몰랐던 가족이 있었다니 선물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제게 한달음에 달려오신 아버지는 어머니와 똑같이 저를 끌어안고 한참을 숨죽여 우셨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서글프게 들리던지 괜히 저까지도 눈물을 흘릴 것 같았어요. 승호야, 아니 승호, 너 정말 우리 승호 맞구나. 내가 네 아빠야. 아빠 기억나니? 죄송해요. 제가 어릴 적 기억이 없어서요. 사실 부모님이 따로 계시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너를 잃어버린 게 9살 무렵이었으니까 그때 기억이 없을 수도 있다. 그래도 네가 나랑 이렇게 똑 닮게 큰 걸 보면 따로 안 알아봐도 네가 내 아들이 아닐 수가 없겠구나. 그렇게 제 부모님이라는 두 분과 정신없는 제의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뒤편에서 한 발 멀리 서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또래의 중년 여성인 걸로 보아 아무래도 아까 전에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아버지의 새 부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분명 저 때문에 재우느라고도 자식을 보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죠. 어쩌면 그래서였을까요? 왠지 그 여자분은 제가 나타나는 것이 달갑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한 발 떨어져 저를 보고 있는 그 여자의 눈빛이 저는 너무나 차갑고 무섭다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 여성분의 얼굴이 자꾸 낯이 익은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어머니라는 분보다 그 여자의 얼굴이 더 익숙한 듯 했습니다. 왠지 제가 종종 봤던 사람처럼 말이에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에도 그 여자는 뚫어져라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결국 그 여자가 누구였는지 어디서 봤는지 생생하게 기억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놀랍게도 그 여자는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가 종종 만나시던 친구분이셨습니다. 오래 지난 일이라 살도 찌고 상태가 달라졌지만 저를 노려보는 그 눈빛만은 생생히 떠올랐죠. 혹시 아주머니 저 어디서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어? 승호 너 제 엄마 얼굴을 알아? 설마 어렸을 적에 본 걸 기억하는 거야? 그럴 리가. 부모님 얼굴도 기억 못한다면서 어릴 적 몇 번 봤던 나를 어떻게 기억해? 착각하는 거겠지. 그건 그렇지. 어릴 적에 돌봐주긴 했지만 몇 번 본 적도 없었으니 거기다 이전 기억도 없다는데. 그게 아니라 저 키워주신 엄마랑 아시는 분 같아서요. 엄마 친구분은 많지 않았는데 가끔씩 오시던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을 너무 닮으셔서요. 혹시 김미옥이라고 모르세요? 그럴 리가? 나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데. 새어머니라는 분은 제가 아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며 잡아떼고 있었지만 분명 제 기억 속 엄마의 친구분이 맞는 듯 했습니다. 맞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저는 이상하게도 확신이 들었어요. 생길 것뿐만 아니라 그 말투며 높은 목소리가 너무 익숙했거든요. 그렇게 그분을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던 저는 순간 머리가 다시 깨질 듯이 아파왔어요. 이제 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머리가 아프면서 옛날의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오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오래전 제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제대로 기억해낼 수 있었어요. 저 이제 다 기억났어요. 새어머니, 아니 미량 이모! 제가 그 여자를 미량 이모라고 불렀던 것이 저도 모르게 기억이 났습니다. 뭐? 승우야,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네가 영란이를 미량 이모라고 불렀었어. 그래, 너 이제 다 기억나는 거니? 어릴 때 기억나? 네, 여태 기억 안 나던 일이 이제서야 다 기억이 나네요. 제가 엄마 아빠랑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었는지, 미량 이모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 제가 어쩌다가 마당에서 사라진 건지도 기억났어요. 미량 이모가 저를 데려갔었죠. 기억나요?
제가 뒤늦게 기억해낸 기억들은 정말 충격적인 기억들이었습니다. 분명 저는 유괴를 당한 게 확실했어요. 그날 저는 집마당에서 놀고 있었고 그날 온다고 한 적 없던 밀양 이모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회사에 계셨지만 어머니는 언제나처럼 집안에서 일을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 없이 마당에서 놀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밀양 이모는 집에 엄마가 계신 것을 알면서도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당에 혼자 있던 저를 대문 밖으로 조심히 불러냈었죠. 엄마에게 말하지 말고 조용히 나오라고 말이에요. 평소 밀양 이모를 잘 따르고 친분이 있던 저는 그 여자에게 의심 없이 다가가게 되었고 밀양 이모는 저를 데리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그날 밀양 이모가 혼자 있던 저를 대문 밖으로 불러냈어요. 좋은데 다녀오자고 하면서 엄마 몰래 나오라고 시켰거든요. 어렸던 저는 아무 의심 없이 이모를 따라 나갔고 저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차를 타고 한참을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참을 가다가 잠이 들었었는데 자다가 깨어나 보니 컴컴한 방에 갇혀 있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꺼내달라고 살려달라고 한참 애원하는데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저는 부모님과 가까이 지내던 그 여자에게 유괴를 당했었던 겁니다. 그제서야 저는 그동안 제가 왜 그렇게 어둡고 좁은 곳을 무서워했던 건지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적지도 않은 나이에 어린 시절 기억을 전부 잃어버렸는지도 알게 되었죠. 아마 그때 어린 마음에 무섭고 너무 큰 충격을 받은 탓에 트라우마로 이전의 기억을 잃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제게 그런 짓을 한 가해자를 보고서야 다시 기억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돌아온 제가 그렇게 따져 묻는데도 그 여자는 끝까지 아니라며 발뺌을 하고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승호야. 너 왜 나 모함하니? 내가 너한테 그런 짓을 할 이유가 있어? 내가 너를 얼마나 조카처럼 예뻐했는데 너를 납치해서 가둬놨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내가 그랬으면 네가 부모인 줄 알고 지냈던 그 사람들은 뭔데? 승훈이가 그때 기억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아마 착각을 하는 모양이야. 그런데 나는 네가 없어졌던 날 너희 집에 간 적도 없고 그럴 리도 없었어. 승호야, 정말 밀양 이모를 따라간 게 맞아? 예, 확실해요. 그동안 충격 때문에 지우고 있었지만 그날 일을 제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저의 충격적인 발언에 그 여자뿐만 아니라 제 부모님까지도 모두 놀라고 계셨습니다. 그제서야 제 앞에 두 분이 어린 시절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셨던 부모님인 걸 알게 된 저는 지난 세월 동안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야만 했던 제 삶이 너무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아빠, 저 이제 다 기억났어요. 지난 8년 동안 제가 부모님도 잃어버리고 집에도 못 돌아오고 그게 다 저 여자 때문이에요. 당신이 나한테 무슨 짓 했는지 다 기억나니까 이제라도 솔직하게 말해. 날 키운 엄마랑 당신이랑 아는 사이라는 거 내가 뻔히 기억하고 있다고. 그 여자는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떼고 있었지만 부모님은 제 말을 더 믿어주신 듯 했습니다. 아무래도 두 분도 제 말을 듣고 뭔가 이상한 부분을 느끼셨겠죠. 하지만 그 여자의 죄를 입증할 방법은 쉽지 않았습니다. 벌써 10년 가까이 지난 일인데다가 그 사람이 저를 유괴했다는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그나마 저를 몇 년간 키운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사실을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분이 돌아가신 마당에 그 여자의 죄를 입증할 길이 아예 없다 싶었어요. 하지만 혹시라도 저를 키운 엄마와 이혼한 뒤로 만난 적 없던 양아버지를 찾는다면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모님은 제 대신 그 사람을 찾아다니셨고 그 사이 저는 부모님의 유전자 검사를 하여
가족 관계를 증명하고 실종한 뒤로 갖지 못했던 제 신분을 다시 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키워준 어머니가 친어머니인 줄만 알고 내 출생신고부터 되어 있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를 데려다 키운 바람에 신분을 만들 수 없었던 거였어요. 그렇게 되니 그동안 기구하고 이상하기만 했던 제 삶이 다 이해가 되는 듯 하더라고요. 내가 아예 존재할 수도 않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게 참 다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저를 애타게 찾으셨던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가며 제 인생을 다시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저를 잠시나마 거뒀던 양아버지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반년도 채 같이 살지 않았던 오래전 양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양아버지는 제게 늘 미안한 마음이 있고 죄책감이 느끼고 있었다며 이제라도 죄를 용서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진실을 다 알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대체 제가 모르고 있었던 진실이 무엇일지 그렇게 저는 그 사람으로부터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오랫동안 불임이었어요. 애가 너무 갖고 싶었지만 못 가진다는 걸 알고 많이 힘들었었지요. 그 문제로 이혼 얘기까지 오가다 보니까 집사람이 많이 힘들었던 모양이야. 절에 다니고 교회 다니고 맨날 아들 하나 점지해달라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더라고. 그러더니 어느 날 입양을 하면 어떻게냐 그러는데 내가 아무래도 남의 자식 키우는 건 자신이 없어서 싫다고 했죠. 집에 여유라도 있으면 모르는데 돈도 없는 주제에 남의 애 데려다가 키우는 게 쉽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어느 날 이 여자가 기어이 애를 데려오더라고. 무슨 애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부모 잃은 애라고 불쌍해서 잠시 돌봐주는 거라 그랬어요. 데리고 있다가 입양해봐도 좋지 않겠냐 그러는데 나는 그때도 안 된다 그랬지. 근데 애가 갈 곳이 없다 그러니까 어쩌겠어. 나도 안쓰러워서 그래. 잠시 봐주는 건 괜찮다 그러고 데리고 있었어요. 근데 몇 달이 지나도 애를 보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져 물었더니 애가 미아라고 그러다가 고아라고 그러다가 횡설수설하더라고. 그러더니 결국 어디 실종된 애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돌려주라 그러는데도 그 여자는 못 돌려준다고 고집을 부리더군요. 애랑 그새 정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싶어서 설득해서 다시 경찰서에 데려다 주려고 그랬어요. 계속 말해서 지금이라도 경찰서 데려가자 그랬더니 그제서야 자기가 애를 유괴했다고 못 돌려준다 그러는 거예요. 그 와중에 애는 자기 부모 기억도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 이대로 있다가는 나까지 공범으로 잡혀가겠다. 무서워서 신고도 못했어요. 그렇게 결국 그 사람이랑 이혼하고 그 여자 혼자 애를 키운다는 걸 들었는데 그 후로도 내가 그 애한테 늘 미안하고 죄스러워서 계속 힘들었어요. 그러다 나를 찾는다는 얘기를 듣고 자수하게 됐습니다. 저를 키운 양어머니는 애초부터 제가 유괴된 아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을 얼마나 갖고 싶으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제 가족에게는 정말 못할 짓을 한 거죠. 그리고 그런 저를 데려다 준 사람이 다름 아닌 밀양 이모였습니다. 그렇게 양아버지의 자백으로 그 여자가 저를 유괴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부모님은 곧장 경찰에 그 여자를 신고하였습니다. 아동교인, 납치, 학대로 말이죠. 다행스러운 건 아동학대에 대한 공소시효가 10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8년이 지난 아직은 그 여자를 처벌할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1년만 늦었어도 영영 죗값을 치르지 못하게 되었을 테니 천만 다행인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경찰서로 잡혀가서 조사를 받게 된 여자는 처음에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유괴 정황이 확실한 상황이었지만 자백을 하지 않으니 수사는 당연히 더딜 수밖에 없었죠. 그나마 그 여자와 부부 생활을 하시던 아빠가 그 여자를 설득해보려 몇 번을 찾아갔지만 그 여자는 그럼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참 분통했습니다. 이유를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체 왜 나한테 그런 짓을 했는지 꼭 알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여자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며 아버지는 천년에 끊어놓은 그 여자를 용서하지 못한다며 그 여자와 이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구치소에 있는 그 여자에게 이혼 서류를 건넨 순간 그 여자가 드디어 자신의 죄를 실토하더군요. 10살 난 애를 유인해서 부모를 갈라놓고 제가 그 고생을 하게 만든 이유는 허무하게도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 엄마와 대학 동기였던 그 여자가 엄마와 교제하던 아빠를 오랫동안 짝사랑했었답니다. 하지만 그 여자의 마음을 모르던 부모님은 결혼을 하셨고 그 후로도 그 여자와 가까이 지내셨죠. 그 여자는 좋은 사람인 척 우리와 가족이나 다름없는 척 가면을 쓰고 저희 식구들을 맴돌았고 제가 없어지면 자신이 아빠를 뺏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저를 없애기로 한 겁니다. 처음에는 아예 저를 죽일 작정이었던 모양이었으나 그나마 보고 지낸 정 때문인지 아니면 뒷수습 때문인지 죽이지 못하고 다른 집에 저를 데려다 줬다고 하더군요. 같은 고향 언니가 애를 못 가져 오랫동안 힘들어하는 걸 알고 공범이 될 것을 권유하며 저를 보냈던 거죠. 그렇게 제가 사라지고 부모님은 갈등을 겪으셨고 그 여자의 이간질에 결국 이혼까지 하셨던 겁니다. 그 여자의 짓을 전혀 모르시던 부모님은 제가 사라진 뒤에도 그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셨다더군요. 그러다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혼자 된 아빠 곁을 그 여자가 파고들었고 몇 년 뒤에는 결국 결혼까지 하며 저희 가족을 산산이 끼워 놓았던 겁니다. 너무나 영화 같은 이야기에 직접 그 일을 겪은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여자의 멍청한 욕심 때문에 저와 저희 부모님이 지난 8년을 고통 속에 보내야 했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결국 모든 것을 자백을 한 그 여자는 그 후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아동 유괴 최고형인 10년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한 가족을 구렁텅이에 빠뜨리고서 겨우 그 정도 형량이라는 게 아쉬웠지만 그래도 그 여자가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제대로 벌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10년 가까운 세월을 기억도 잃고 감옥처럼 지낸 것처럼 그 여자도 제발 그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지내기를 바랄 뿐이네요. 그렇게 재판까지 끝나고 모든 것이 끝난 뒤 저희 가족은 천천히 예전의 행복을 되찾아가려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안 좋은데도 신분이 없어 병원 치료도 받지 못했던 저는 병원을 다니며 건강을 회복했고 그 후로는 학교 공부도 제대로 하며 대학 입시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몇 년간 이혼하셨던 부모님은 다시 재결합을 하시고 저희 세 가족은 다시 한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만큼 저도 더 이상 힘들었던 과거에 매여있지 않고 앞으로의 행복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